7.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적 1808년에 소유지 순회 여행에서 베테르부르크로 돌아온 피에르는 어느 틈에 베테르부르크에서의 비밀공제조합의 순회가 되어버렸다. 그는 빈민식당과 영전회관을 건립하고 새 회원을 모집하고 각종 단체의 통합과 교전 원본의 획득에 애를 썼다. 그는 조합의 건물, 건설에 사비를 바치고 대부분의 회원이 내놓기를 꺼리고 보조가 맞지 않는 기부금의 모집에도 될 수 있는 한 예정에게 다다르도록 노력했다. 그는 베테르부르크의 조합이 세운 빈민원을 거의 혼자서 자비를 써가며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그의 생활은 그러는 동안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탐닉과 방종 속에 흘러갔다. 그는 미식과 음주를 좋아했으므로 그것을 대표적인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면서도 역시 자기 자신 독신자로서의 활락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일과 탐닉의 혼돈 속에서 피에르는 그러나 1년쯤 지나고부터 자기가 서 있는 비밀공제조합의 집안이 두 발을 굳게 디디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깊이 꺼져 들어가는 듯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집안이 깊이 꺼져 들어가면 꺼져 들어갈수록 그는 더욱 무의식 중에 그것에 결부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밀공제조합에 들어가자 마치 평평한 늪의 표면에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한 발 들여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한쪽 발을 내디디자 동시에 그는 쑥쑥 빠져들어갔다.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집 안의 견고함을 충분히 믿기 위해서 그는 다른 한쪽 발을 마저 내디디었다. 그리하여 더 한층 깊이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무릎까지 빠지는 늪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요시프 알렉세예비치는 베테르부르크에 없었다. 그는 최근에는 베테르부르크 조합의 일과는 멀어져서 모스크바에만 박혀 있었다. 동포들, 즉 조합원들은 피에르에게는 실생활에 있어서도 친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의지가 약한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비공작이라든지 이반 바실리 예비치 디로스가 아니라 단순히 조합의 동포로서만 인정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비밀공제조합의 에이프런이며 휘장 밑으로 그들이 실생활에서 길을 쓰고 얻은 제복이며 훈장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 기부금을 모으거나 할 때엔 자기와 같이 부유한 10명가량의 조합원이 불과 20-30 루블리의 돈을 대부분 빚으로 하여 입금부에 기입하는 것을 보면 피에르는 언제나 본 조합원은 각자 이웃을 위해서 온 재산을 내줄 것을 약속한다는 선서를 생각해내고 그의 마음속에 가지가지 의혹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었지만 그는 생각지 않으려고 애썼다. 피에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회원을 네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부류는 조합의 사업에도 일반 사회의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고 조합의 신비로운 교의에만 골몰하고 신의 세 가지 칭호라든가 물질의 3원소,
유황, 수은, 염소라든가 방형의 의미라든가 또는 솔로몬 신전의 온갖 도형의 모양의 뜻이라든가 하는 문제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주로 늙은 회원들이었는데 피에로의 입장에서는 요시프 알렉세예비치도 그 중에 속해 있는 이 부류를 존경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흥미를 같이 할 수는 없었다. 비밀공제조합의 신비로운 면은 피에로의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부류에 피에로는 자기와 같은 회원을 넣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동요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 조합 정신의 가장 알기 쉬운 길을 탐구하고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셋째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것이 가장 대다수였다. 비밀공제조합의 외면적인 형식과 의식 외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외형을 엄격히 지키기만을 존중하고 그 내용이나 뜻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작자들이었다. 빌라르스키를 비롯하여 본부의 회장까지도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끝으로 넷째 부류에도 역시 다수의 조합원, 특히 요즘 입회한 조합원들이었다. 그들은 피에로의 관찰에 의하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젊고 부유하며 발이 넓고 유명한 조합원, 이러한 사람은 많이 있었다. 접근하기 위해서 메이슨에 입회한 사람들이었다. 피에르는 자기 활동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다. 메이슨, 최소한 그가 여기에서 알고 있는 메이슨은 다만 외형 위에만 서 있는 것처럼 이따금 느껴졌다. 그는 메이슨 그 자체를 의심해 보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메이슨은 허위의 길을 달리고 그 근본에서 이탈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말에 피에르는 조합의 최고 신비를 탐구하기 위해 외국 여행의 길에 올랐다. 1809년 여름 피에르는 벌써 베제르부르크로 돌아왔다. 국내의 메이슨 회원과 외국 조합원의 왕복 서한에 의하면 베주호프는 외국에서 많은 간부들의 신임을 받고 많은 신비를 탐구하여 최고 지위를 부여받아 러시아에 있어서의 조합 사업의 일반적 복리를 위해서 지극히 의의 있는 많은 수학을 가지고 돌아온 것은 분명했다. 베제르부르크의 조합원들은 모두 그의 환심을 사려고 찾아들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들에게는 그가 남몰래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제2급 지부의 대회일도 정해지고 피에르는 조합의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베제르부르크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전달 사항을 그 대회에서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집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일반 의식이 끝나자 피에르는 일어나서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쪽 손에 원고를 든 채 얼굴을 붉히고 오물거리면서 그는 입을 열었다. 조합의 정숙 속에서 신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활동해야 우리들은 지금 잠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활동인 것입니다. 피에르는 수첩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 순수한 진리의 보급과
덕행의 승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하고 그는 낭독했다. 우리들은 우리들을 편견에서 구해내고 시대 정신에 알맞는 규범을 넓히고 젊은이의 교육을 담당하고 최고의 지식인들과 굳게 결합하고 대담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미신과 불신과 우매함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귀의시켜서 서로 같은 목적에 의해서 결합되고 권력과 세력 있는 사람들을 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선행으로서 악행을 정복하고 청렴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덕행에 대한 영원한 보답을 받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대한 우리들의 의도를 크게 방해하는 것은 실로 오늘날의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세 아래서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혁명을 조장하여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힘으로써 힘을 몰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적인 개혁은 마땅히 비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현재의 모습으로 있는 한 절대로 악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혁명에는 폭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합의 계획은 동일한 신념으로 결합된 굳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만 그 신념이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전력을 다하여 악행과 우매함을 몰아내는 손을 멈추지 않고 재능과 덕성을 옹호하는 일, 즉 먼지 속에서 훌륭한 사람을 뽑아내어 우리 조합에 가입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 조합은 유력해지고 무질서한 옹호자의 손을 슬그머니 잡아매어 그들이 알아채지 않도록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조종하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형태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며 이 정치적인 형태는 사회의 제약을 파괴함이 없이 세계에 보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우리 조합의 위대한 목적, 즉 악행에 대한 선행의 승리 획득을 방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여하한 정치도 모두 종전대로 운영을 계속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이야말로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고 선량할지어다라고 가르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현자의 교훈과 귀감을 추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암흑에 쌓여 있었을 무렵에는 물론 설교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새로움이 진리 그 자체에 특수한 힘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강렬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자기 감정에 지배되고 있는 인간은 선 속에서 감정적인 매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욕망은 근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고귀한 목적으로 이끌도록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각자는 덕행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야 하며 우리 조합도 그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들은 모든 나라의 약간 명식의 훌륭한 회원을 획득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다른 2명씩의 가입자를 만들고 모든 회원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날에는 그때야말로 이미 지금까지도 그늘에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우리 조합으로서는 어떠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설은 다만 강렬한 인상뿐만 아니라 격렬한 동요를 회관에서 불러일으켰다. 이 연설 중에 위험한 이신론적인 사상을 발견한 많은 조합원들은 그의 연설에 대해 놀라울리만큼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피에르는 더욱 열중하여 자신의 소신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떠들썩한 집회는 오랫동안 없었던 일이었다. 이신론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가지고 피에르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지지하는 자도 있었다. 피에르는 이 집회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지능이 무한히 복잡함에 놀랐다. 어떠한 진리도 두 사람의 인간에 의하여 동일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던 것이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고 있던 조합원 속에도 그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가진 제한과 변경을 붙여서 이해하는 자가 있었는데 피에르는 결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피에르의 주된 요구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정확히 자기의 사상을 남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집회가 끝난 뒤 회장은 저기와 비난 어린 의조로 피에르에게 그의 성급한 성질을 충고하고 그의 논쟁을 이끌고 간 것은 선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호전적인 기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빈정대는 것이었다. 피에르는 그것에 대답하지 않고 다만 간단히 자기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가만을 물었다. 부정의 대답을 듣자 관습적인 의식도 기다리지 않고 집회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